시골 마을 끝자락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향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놓인 평상이 여름이면 온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지요. 그 집엔 70을 넘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짓고 애 키우고 허리 펼 틈도 없이 살아왔지요. 그래도 마음만은 여유로웠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을 감싸면 아이고 참 좋다며 서로를 바라보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당은 이상하게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이 내려왔거든요. 서울에서 생활하던 아들은 명절이나 제사 때만 얼굴을 비추곤 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막걸리 한 잔 돌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 나중에 누구 겁니까? 조용하던 방 안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고 아버지는 담배를 꺼내들며 천천히 말했지요.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지만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인지 마음속에 묻어둔 분노 때문인지 말은 거칠어졌고 감정은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장남입니다. 이 집 짓는데 제 돈도 들어갔어요. 근데 왜 아직도 제 이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 말에 둘째와 셋째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가 그제야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그때 네가 보태준 돈 우리가 다 갚았잖니. 그리고 이 집은 말이다 아버지가 은퇴하고 우리 둘이 마지막까지 살 집으로 지은 거야. 그냥 좀 더 있다가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 말은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왜 다 숨기세요? 내가 아들이긴 한 건가요? 아버지 은퇴금으로 지었다는 거 다 말장난이잖아요. 내 돈 들어간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식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난 건 처음이었고 가족들이 떠난 후에도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아버지는 그 말만 반복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우리 잘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게 그 애한텐 죄가 됐나 봐요. 그리고 며칠 후 이웃집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이 팔린대. 도시 사람들이 온대. 그 소문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연락도 없이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 집 주변을 돌며 무언가를 묵묵히 바라보던 그의 눈은 매우 깊고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불은 한밤중에 났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인적이 드문 시간 모두 잠자리에 든 늦은 밤이었지요. 먼저 연기를 맡은 건 옆집 김씨였습니다. 처음엔 누가 고구마라도 구우려나 싶었어요. 근데 창문을 열었는데 마당 쪽이 벌겋게 타고 있는 거 있죠. 김씨는 급히 마을 사람들을 깨웠고 누군가는 119에 신고했고 누군가는 마당가에 수도를 틀어 호스를 끌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지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기와 짚는 습기 많은 장마철에도 속은 바싹 말라 있었던 터라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방 한쪽에서 자고 있다가 연기에 눈을 떴고 뒤엉키듯이 뛰쳐나왔습니다. 어르신, 거긴 위험해요. 나무 기둥 넘어갑니다. 뒤로. 마을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아버지는 끝내 마루를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기 내 아버지 사진이. 이 집 내가 직접 지었는데. 하지만 결국 화재 진압을 위해 강제로 끌려 나왔고 눈앞에서 자신의 집이 죄로 변해가는 걸 그저 무릎 꿇은 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온통 그 집 이야기였습니다. 다 타버린 방과 주방, 그리고 까맣게 그을린 평상.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관 쪽부터 시작된 불길. 화목 보일러도 아니고 전기 합선도 아니었는데 그 다음 날 소방서와 경찰이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잔해 사이에서 검은 흔적, 그리고 남겨진 기름통 하나. 고의일 가능성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방화 흔적이 있어요. 부부는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을 구멍가게에서 일하던 박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밤에 큰아드님이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혼자서 마당을 몇 번이나 돌고 나랑 눈도 마주쳤거든요.
경찰은 곧바로 아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시치미를 떼다 결국 진술을 꺼냈습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술을 마시고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그냥 좀 무섭게라도 내 존재를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결국 아들은 방화 혐의로 체포됐고 언론에는 상속 갈등으로 자식이 방화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작은 마을은 하루아침에 시끄러워졌고 부모는 경찰서에 불려가고 연락을 피했던 형제들까지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그 집은 이제 벽도 기둥도 없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어머니는 말없이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고 아버지는 가장 구석진 곳에 있던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엔 아들의 유치원 그림, 첫 상장, 군 제대 후 보낸 편지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끝내 뱉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지요. 큰아들이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을 끊다시피 살던 둘째와 셋째, 심지어는 외국에 있던 막내까지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부는 곧 원망이 되었고 위로는 금세 싸움이 되었지요. 형은 도대체 왜 그랬대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집안이야 뭐야. 잿더미로 변한 집 마당에 형제 셋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격앙되어 있었고 서로의 말끝에 불씨가 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형만 챙긴 결과잖아.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항상 형만 믿고 형만 데리고 다니고 우린 뭐 그림자였잖아. 막내도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형은 혼자 서울에서 장사한다고 돈 꿔달라고 할 땐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결국 불까지 질러. 이제 와서 다 무슨 의미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너진 마루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날도 여전히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에 타고 남은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물에 씻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셋째가 조심스레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랬다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야. 그 마음 알지. 근데 셋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집 뒤편에서 무거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가 직접 쓴 편지 한 장과 뭔가를 정리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 불타기 전에 이거라도 꺼내서 다행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편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이 타기 전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었다. 그게 땅이든 집이든 돈이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결국 또 다른 짐이더라. 내가 남긴 사랑은 지갑 안의 용돈이나 등기부에 찍힌 이름이 아니었다. 밤에 감기 걸릴까 걱정되어 한 번 더 보던 창문, 설거지를 도와준 어머니의 손등. 그게 다였다. 이제는 내 자식이 나를 원망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좀 덜어낼 차례인 것 같다. 남은 집터는 마을 복지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집이 되면 좋겠다.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불에 그을린 집 앞 평상에 남은 형제 셋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상 위엔 어머니가 정성껏 씻어낸 작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이 모든 걸 태웠지만 남겨진 그릇 하나는 그 어떤 유산보다도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집은 폐허가 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은 잿빛이 되었고 나무는 그을음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 동네 이장은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큰아들이 돌아왔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돌아오긴 왜 돌아와?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 맘이야 어떻겠어. 그날 오후 아버지는 마당에 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돌을 치우고 다시 흙을 평평하게 고르고 있었죠. 해가 질 무렵 길 끝에서 허름한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놀랐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너진 집터 앞에서 오랫동안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다가가 작은 수건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 다쳤다며. 이걸로 좀 닦아라.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지만 분명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 셋은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모여 앉았습니다. 둘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막내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다시 짓지 않겠다. 형제들은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그냥 터만 정리해서 마을 공동 쉼터로 쓰게 할 거다. 누구든 어디서든 지치고 아픈 사람들 앉을 수 있게. 그리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여기 앉아라. 내 죄는 사법이 심판했지만 우린 이제 사람으로 널 다시 맞아야 한다. 큰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불을 지른 죄책감, 모든 것을 태워버린 후회, 그리고 다시 돌아온 집 앞에서의 끝없는 죄스러움이었겠지요. 그날 밤 마당에 평상이 놓였습니다. 오래된 숟가락과 그릇 몇 개, 어머니가 다시 끓인 미역국,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 앉아 조심스레 나누는 대화. 형, 그때 왜 그랬어? 몰랐다. 내가 왜 그랬는지도. 긴 침묵과 짧은 말들 사이로 뭔가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었고, 후회였고, 그리고 조금은 용서였습니다. 형제들은 그날 이후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생일에는 전화를 걸고 명절엔 카톡으로라도 안부를 묻는 보통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그 집터엔 작은 나무 정자가 생겼습니다. 소망 쉼터라는 팻말이 걸렸고 마을 아이들이 그늘에서 쉬고 노인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지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집이 불탔는데 가족은 다시 생겼네. 상속은 결국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마음의 문제였다는 걸. 그때서야 모두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